성우리 안에 거대한 성벽, 하늘로 솟은 탑들, 그리고 숨을 멎게 하는 풍경의 전망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중세에 성은 기사와 공주들의 전설을 위한 무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권력의 거점, 방어 요새, 경제의 중심이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해석에서는 종종 전쟁과 유명한 전투가 전면에 나서지만 이 비디오에서는 중세 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벽 뒤에서는 방어, 편안함, 그리고 위신의 필요가 얽혀있는 일상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 건축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중세 성의 건축과 기능에 숨겨진 10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중세의 건축가들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거주자와 손님들에게는 쉬운 접근을 허용하면서도 공격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적의 침공으로부터 식량과 물 공급을 보호하면서도 성 거주자들에게 신선한 물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바닥에서 잠을 잤던 시대에 사생활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위생을 관리했고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고학적 연구, 연대기, 현대 연구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성의 석벽이 음모, 일상의 기쁨,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의 증인이었던 시대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각 부분은 실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마크 카트라이트에 따르면 대형 성들은 보통 다양한 직업의 최소 50명의 직원들의 집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은 부엌, 마구간, 방어의 운영을 보장했지만 그들의 일상 활동은 첫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적 해결책에 의존했습니다. 중세 연대기에서 우리는 외부 물 접근 없이 몇 달간 포위되었지만 교묘한 우물 덕분에 저항한 성들, 공격자들을 위협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포트칼리스와 머더홀즈, 그리고 때때로 냄새뿐만 아니라 적 병사까지 침투해온 화장실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중세성이 단순한 낭만적인 폐허가 아니라 비밀로 가득한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의 역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노래와 전설에서는 영웅적 행위가 찬양되지만 폐쇄된 성벽 안에서 겨울을 살아남고 포위를 견디고 웅장한 토너먼트를 조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숨겨진 기능들의 층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벽처럼 보이는 것이 연기를 위한 통풍구를 숨기고 있을 수 있고 예배당처럼 보이는 것이 성벽의 처마와 함께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초에서 구멍과 돌만 보이는 곳에 한때 점진적으로 인상적인 석조 궁전으로 변화한 목조 구조의 모트앤 베일리 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고는 성벽과 계단에 쓰여진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에 각인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닌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의 모든 요소는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자는 동시에 장벽이자 수로였고 포트칼리스는 환영의 문이자 죽음의 함정을 나타냈으며 나선형 계단은 성 내부를 장식하면서
동시에 빠른 이동을 방해했습니다. 비밀은 단지 은신처와 함정 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 사람들이 억제되지 않은 자연, 인간의 공격성, 그리고 사치에 대한 욕망과 어떻게 맞서려 했는지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동안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퍼진 신화들을 만나고 현실이 종종 얼마나 더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이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이드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방문객들이 문이 거대한 격자 아래를 지날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그리고 수십 미터 깊이의 우물을 내려다볼 때 무엇을 느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각 장에서는 여러분을 닿은 비밀로 유혹할 길의 작은 갈고리인 미세 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답변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일부 질문은 열려 있을 것에 대비하세요. 그것이 공개적으로 구조화된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위한 공간을 남겨둡니다. 유럽의 거대한 석조성들이 나타나기 전에 노르만족들은 1066년 이후 소위 모티 앤 바일리를 건설했습니다. 인공 언덕 위에 목조 탑과 폐쇄된 안뜰이 있는 흙 성벽으로 빠르게 건설할 수 있지만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목조 요새들은 곧 석조 돈존으로 변화했습니다. 최후의 피난처이자 권력의 상징 역할을 하는 높은 각형 또는 원통형 탑들, 돈존 주위에는 경제 건물들이 있는 바이레이를 둘러싸는 성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2세기와 13세기 동안 이중벽, 동심원 성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포위 전술에 대응하고 여러 층에서의 방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기의 커튼월 성들은 헛간, 작업장, 예배당이 있는 큰 공간을 둘러싸고 귀족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성은 그러나 요새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심이자 상징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히스토리 코어퍼레이티브 웹사이트에 따르면 성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법정 절차를 수행하고 주변 토지의 관리를 지휘하는 귀족의 거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회, 토너먼트, 종교 축제가 열리는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네 가지 기본 유형의 성, 모테 앤 베일리, 석조 돈존, 동심원성, 커튼월, 은 중세 전쟁의 발전과 사회적 필요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발전 단계들이 우리가 밝혀낼 각 비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영리한 건축적 해결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개적으로 구조화된 여행에서 우리는 입구문에서 수상장벽, 이중벽, 화살구멍과 비밀 통로를 거쳐 화장실, 계단, 우물, 대홀, 그리고 정원의 나무들까지 이동할 것입니다. 각 비밀은 건축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여줍니다. 잠시 후 우리는 그중 첫 번째를 밝혀낼 것입니다. 성의 일반적인 묘사에서는 놓칠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열쇠였던 문을, 오늘날 중세 성의 유적을 방문하면 입구문은 과거 세계로의 그림 같은 입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은 가장 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교한 방어 요소였습니다. 성은 상품과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필요했지만 바로 이 계구부가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은 따라서 여러 방어층을 가진 견고한 문인 게이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Exploring Castles 웹사이트에 따르면 게이트하우스에는 거대한 참나무 문,
철제 격자 포틀리스, 그리고 추가 포틀리스들이 설치되어 공격자들을 폐쇄된 공간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포르테 추리산테라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진 이러한 금속 격자들은 도르래와 권양기로 조작되었고 필요시 몇 초 만에 천장에서 내려졌습니다. 포틀리스는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문에는 2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건설한 웨일스의 캐르나본 성은 무려 6개의 포틀리스와 2개의 도개교를 자랑했습니다. 2개의 떨어진 격자 사이에 갇힌 공격자는 사실상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조 터널의 어둠 속에서 천장에서 추가 함정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로 위에는 소위 머더 홀스, 방어자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물을 부어주거나 적을 눈멀게 하고 늦춘 모래를 던지는 구멍들이 건설되었습니다. 끓는 기름에 대한 신화는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기름은 비싸고 희귀했기 때문에 일반 물이나 모래가 사용되었습니다. 게이트하우스는 단순한 방어 메커니즘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성의 가장 화려한 공간들 중 일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13세기 영국 연대기는 게이트하우스에 객실과 예배당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평화 시에는 성으로의 입구가 대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려함과 공포의 조합에서 중세의 정신이 반영됩니다. 한편으로는 환대와 위신,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군사적 현실. 공격자는 먼저 도개교와 해자를 극복해야 했고, 그 다음 여러 겹의 문과 격자들을 상대해야 했으며, 방어자들은 머더홀에서 그에게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옆에서는 문이 두꺼운 벽에 내장된 화살 구멍을 통해 화살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요새의 원래 통로들은 성벽의 단순한 구멍이었지만 포위 기계가 발달하면서 문의 복잡성도 증가했습니다. 성실에 관한 안내서는 도시나 성의 입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게이트하우스가 고대에 처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방어선을 가진 복합 건물이 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요새화된 문들은 도개교, 여러 포틀리스, 마치콜레이션, 화살구멍, 머더홀을 포함했습니다. 중세 후기에는 일부 화살구멍이 화약 무기용 총구멍으로 개조되었는데 이는 성벽이 새로운 기술에 직면하여 얼마나 유연해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게이트하우스들은 방어뿐만 아니라 거주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용어 로그이스 포르체는 동시에 주거용 집이었던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건물은 경비를 위한 자체 방, 객실, 예배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게이트하우스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일부를 형성했는데 몬머스의 모노브리지가 이를 증명합니다. 더 큰 가테하우스는 샤텔렛, 작은 성이라고 불렸고 나중에 일부 가테하우스들은 군사적 중요성을 잃었을 때 귀족 거주지의 기념비적 입구 건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세 건축이 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문은 죽음의 함정만큼이나 쉽게 대표적인 궁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은 성의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사들, 상인들, 고용 노동자들, 순례자들이 이곳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성경비대는 누가 환영받는 손님이고 누가 잠재적 위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했고 포트콜리스, 문, 다리의 조작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문은 안전한 영토와 야생 주변 사이의 경계를 나타냈고
귀족들에게 문은 그들의 권력과 배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서 말 그대로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경비들의 모든 시선, 사슬의 모든 삐걱거림이 그들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고했습니다. 방문객은 머리 위의 작은 구멍에서 궁수들이 자신을 관찰하는 동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의식이었습니다. 벽의 무게와 힘을 느끼는 동시에 연회와 안전이 기다리는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 사람들은 성과 도시 사이를 여행했기 때문에 문은 정보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전령들이 여기서 전쟁, 세금, 혹은 결혼 계약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고 상인들이 나중에 지하실이나 창고로 옮겨질 상품을 여기에 저장했습니다. 모든 수레, 말, 상자는 스파이나 배신자가 성에 들어오지 않도록 검사되어야 했습니다. 중동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문이 군주를 찬양하고 존경을 요구하는 부조와 비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성지의 십자군 요새 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성들에도 침투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센강까지 문들은 혁신적인 건설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아치를 고딕 처명 포털과 결합하고 벽감에 성인 조각상을 배치하고 도착이나 경보를 알리는 종의 설치를 고려했습니다. 수상 장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과 해자가 불가분의 쌍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물 없이는 문이 장기간 포위에 거의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문 없이는 해자가 우회할 수 있는 단순한 장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성 건축가들이 주변 풍경을 무기로 바꾸고 모든 샘, 가을, 늪지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터널로 침입하는 적을 상상해 보세요. 금속 부추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아치형 천장에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철제 격자가 내려와 그의 뒤쪽 길을 막습니다. 천장에서 돌, 물, 모래가 떨어지고 좁은 틈새에서 화살들이 노출된 살점 조각을 찾습니다. 사방에서 외침, 연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문이 단순한 나무 문이 아니라 정교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너머로 더 나아가면 공격자가 극복해야 했던 다른 장벽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물이 장식보다는 무기였던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성이 높은 곳에 건설되었을 때 방어자들은 자연지형의 이점을 가졌지만 주변에 인공장벽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압, 즉 해자는 많은 경우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빈티지 뉴스의 건축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중세의 해자들은 미적 효과가 아니라 효과적인 방어 요소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깊고 물이나 진흙으로 채워져 있어서 중갑 기사들과 무거운 포위 기계들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은 또한 벽을 파내려는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터널이 빠르게 침수되어 무너졌습니다. 모든 해자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성들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숨겨진 내부 해자를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 성벽을 넘자마자 공격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자연수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킬천 성은 피난처와 자연 해자를 제공하는 호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해자는 또한 빠른 통과를 막기 위해 날카로운 말뚝과 파편으로 덮인 건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방어자들은 또한 여기에 쓰레기와 배설물을 던져 악취나는 늪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해자를 가로지르는 접근은
도계교가 보장했습니다. 사슬이 달린 무거운 나무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낭만적인 상상은 매력적이지만 많은 성에서 다리는 기울어지는 들보로 해결되었습니다. 팔리 한거포드 카스트리의 레이아웃 설명에 따르면 피벗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받침대에 고정된 판자가 시소처럼 올라가서 빠르게 접근을 차단하거나 허용했습니다. 때때로 게이트하우스 앞에는 두 개의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성을 위해, 하나는 내성을 위해. 공격자가 첫 번째를 통과하면 두 번째 방어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아트는 화장실을 위한 자연 하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변소의 배설물이 직접 해자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악취와 질병의 확산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해자에 축적되었을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때때로 해자의 물은 깊고 조류가 무자비했으며 때로는 지연시키기보다는 막는 단순한 늪지였습니다. 그레이트 캐슬스 포털에 따르면 해자는 또한 심리적 효과를 가졌습니다. 공격자는 진흙에서의 모든 발걸음이 그를 낙하하는 발사체와 투사물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도개교 외에도 건축가들은 빠르게 올라가서 통과를 막는 회전다리도 사용했습니다. 일부 다리는 중앙에 포위 중에 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적이 물에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리들은 다른 장벽들, 철제 격자, 가시성벽, 석조, 둑과 결합되었습니다. 포위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자는 확장되고 깊어졌지만 그들의 기본 기능은 남아 있었습니다. 적을 분리하고 시간을 벌기. 해자는 동시에 공학 프로젝트이자 자연을 길들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가을을 우회시키고 땅을 파내고 물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벽을 지늘기나 돌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해자 바닥이 파내기를 막고 동시에 잉거, 뽀족한 물고기, 뱀장어가 사육되는 조용한 못을 만드는 나무 말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얕은 물에서의 그들의 움직임은 공격자들이 다리나 나무탑을 놓으려는 시도를 방해했습니다. 겨울에는 해자 표면이 얼음으로 변할 수 있어서 방어자들은 정기적으로 구멍을 내고 얼음 껍질을 깨뜨려야 했으므로 공격자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건널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물이 없는 곳에서는 건조한 해자가 생겨났습니다. 날카로운 돌, 가시, 박힌 말뚝으로 가득한 공격자들은 여기에 걸리는 동안 성벽에서 발사체가 쏟아졌습니다. 해자를 건설하는 것은 또한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과 진흙은 포위군과 성 내부의 배신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연대기에서 해자를 성의 세 번째 눈으로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비밀 메시지를 억류했습니다. 일부 경우에 해자는 화재 진압을 위한 물 저장소와 방앗간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내부 정원과 저수조로 물을 운반하는 나무 파이프와 수로가 있었습니다. 포위가 연장되면 해자에서 음용수를 퍼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품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해자의 세계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중 일부에서 포위군은 해자의 죽은 말의 시체와 수레를 채워서 즉석기를 만들려 했지만 이는 종종 그들의 무게 아래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공격자들이 해자를 집단과 돌로 채우려 했지만 물이 그들이 건널 수 있기 전에
그것들을 떠내려갔습니다. 성들이 군사적 중요성을 잃은 지 여러 해 후, 해자들은 정원, 연못 또는 낭만적인 공원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건조한 해자 주변을 걸을 때 발 아래 숨겨진 오래된 공학적 기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취나는 늪 위에 미끄러운 나무, 통나무를 건너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성벽에서 화살과 돌이 쏟아지는 동안 말입니다. 모든 걸음이 배, 진흙, 공황과의 싸움으로 변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자 너머에는 또 다른 장벽인 이중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많은 성들이 왜 난공불락이 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줄의 벽으로는 초기 중세의 군대를 막을 수 있었지만 포위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포위탑, 투석기, 대포가 나타나자 건축가들은 성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소위 동심원 성의 도입이었습니다. Exploring Castles 가이드에 따르면 동심원 성은 최소 2개의 벽고리로 정의됩니다. 외벽은 보통 낮았고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했으며 내벽은 더 높았고 방어자들에게 자신의 병사들의 머리 너머로 적에게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 벽 사이에는 죽음의 구역이라 불리는 좁은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공격자가 외벽을 극복했을 때 그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복도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은 양쪽에서 화살, 돌, 뜨거운 모래에 노출됨을 의미했습니다. 이 전술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내벽에 도달하기가 어려웠고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방어해야 했습니다. 방어자들은 또한 나무나 석조 통로 덕분에 두 벽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탑들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최초의 큰 동심원성인 캐르필리 성은 127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나중에 에드워드 1세, 왕이 북에 1세에 건설하게 한 성들의 전신으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생 조르주의 제임스 오브 세인트 조지, 대가가 설계했으며 그는 후기 로마네스크와 초기 고딕 건축의 경험을 적용했습니다. 고전적인 예는 보마리스 성입니다. 그것의 대칭적 설계, 이중성벽과 해자는 중세공학의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이중벽의 장점은 명백했습니다. 높은 내벽은 주변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했고 방어자들은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높이 덕분에 더 효과적인 사격 범위를 가졌기 때문에 내벽에 더 적은 수의 병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점은 엄청난 비용과 건설의 시간 소모였습니다. 동심원 성은 군주나 가장 부유한 귀족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은 확산되어 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중벽은 건축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성 내부의 사회적 층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외벽은 보통 경제 건물들, 마구간, 작업장, 부엌, 하인들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내벽은 성주의 사적 공간, 그의 태양실과 예배당을 보호했습니다. 이 공간 계획은 현대 도시 계획을 연상시킵니다. 작업을 위한 공공구역과 휴식을 위한 사적 구역, 벽 사이의 넓은 통로는 빠른 통신 역할을 했습니다. 나무 통로와 석조 갤러리는 병사들이 안뜰의 군중을 해치고 나아갈 필요 없이 한 탑에서 다른 탑으로 뛰어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보급품, 무기, 정보의 이동은 빠르고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이중벽의 건설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 수레,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자재는 때로는 먼 채석장에서 채굴, 운반, 가공되어야 했습니다. 석공, 목수, 대장장이, 운반업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벽돌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급료를 위한 작은 기호, 표시. 모든 흉벽, 모든 덮인 테라스는 인간의 손과 수학적 계산의 조합의 결과입니다. 내벽을 볼 때 이미 사라진 나무 통로를 위해 대들보가 삽입된 구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기록에 따르면 벽 사이에는 가축을 수용하거나 증언을 위한 텐트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긴 포위 동안 중요했습니다. 동심원 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종종 크락대 슈발리에나 카르카송 같은 괴물들을 염두에 두지만 같은 원리가 더 작은 거주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더 작은 성들도 해자와 내부두기나 울타리 형태의 이중보호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진성과 바비칸을 추가하여 방어의 깊이를 강화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중벽의 설계가 성의 다른 요소들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살 구멍은 죽음의 구역의 모든 센티미터를 덮도록 배치되었고, 마치콜레이션스는 공격자들의 머리에 직접 발사체를 쏟아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구멍들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격자로서 해자를 극복하고 첫 번째 포틀리스를 물리치고 안뜰에 도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승리 대신 두 벽 사이에 좁은 공간에 서 있고 머리 위에서는 방어자들이 소리 지르고 높은 내벽에서 발사체가 떨어집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러한 벽들도 다른 방어 요소들, 화살구멍, 마치콜레이션스, 파티잔스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무수한 생명을 구한 벽의 작은 구멍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중세성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 중 하나는 벽의 좁은 수직 틈새입니다. 에로 룹스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화살 구멍은 방어자들이 공격자들을 쏘면서도 거대한 석조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레이트 캐슬스의 연구에 따르면 화살 구멍은 외부에서는 타격 위험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 좁았지만 내부에서는 궁수에게 움직임과 사격 각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소위 엠브라수레로 확장되었습니다. 일부 화살 구멍은 십자 모양이었습니다. 수평 횡단면은 궁수나 석궁병이 좌우로 무기를 움직이며 전장 전체의 공격자들을 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틈새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후기에는 소위 물고기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화살 구멍이 삼각형으로 확장되어 시야를 개선하고 더 큰 각도에서의 사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조명 틈새 레일레가 어두운 복도를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화살 구멍은 종종 성벽 꼭대기에 이빨인 멜론수를 통과했으며 그 사이에는 틈 슈레널스이 있었습니다. 멀론스는 방어자들을 화살과 돌로부터 보호했고 그들 사이에서 몸을 기울여 쏠 수 있었습니다. Castles and Manor Houses 웹사이트에 따르면 멜론스 뒤에는 방어자들이 성벽을 빠르게 돌아다니며 위험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체민대 론데라는 높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일부 방어 요소들은 벽에서 외부로 돌출되어 아래쪽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파티전 또는 크로우즈 네스트는 성벽 모서리의 작은 탑 돌출부로 종종 원뿔형 지붕으로 마감되었으며 여기서 경비원은 주변 지형을 관찰하고
사각지대에 쏠 수 있었습니다. 브레테체 브라티스는 바닥에 구멍이 있는 작은 발코니 같은 부속물로 방어자들이 성벽 아래 공격자들에게 직접 돌을 던지거나 물을 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전적인 마치콜레이션스를 보완했습니다. 벽의 상부에서 돌출된 석조팔로 그 사이에 발사체를 던지기 위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화살 구멍과 마치콜레이션스는 벽과 공생 관계에서 작동했습니다. 체민대 론드에서 방어자들은 성벽을 따라 달리고 의사소통하고 화살이나 돌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성들은 점차 새로운 무기에 적응했습니다. 일부 화살 구멍은 석궁이나 심지어 초기 화기 사격을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14세기에는 큰 발사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나무나 석조 상부 구조 하워드스가 나타났습니다. 화살 구멍 뒤에서는 규율과 훈련의 전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궁수들은 정확성과 사격 속도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매일 훈련했습니다. 화살용 나무는 고다야 했고 깃털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했으며 촉은 칼처럼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각 병사는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엠브라수리 내벽에 팔꿈치를 대고 활을 돌렸고 다른 이들은 십자형, 화살 구멍의 수평 부분을 무기 지지대로 사용했습니다. 석궁병들은 더 큰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석궁을 당기는데 더 오래 걸렸지만 발사체는 더 강력했습니다. 화기의 도래와 함께 일부 화살 구멍은 총신이 좁은 틈새에 맞도록 열쇠 구멍 모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어자들은 귀를 먹먹하게 하는 소음과 화약의 섬광에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활은 머스킷과 함께 오랫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화살 구멍은 사회적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살 구멍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외부 상황에 대한 힘을 가졌지만 부상의 위험도 졌습니다. 젊은 종자들은 점차 적의 실루엣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전진성의 사격장에서 훈련했습니다.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사수가 조준하고 다른 사람이 화살을 건네주고 세 번째가 적이 사다리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성의 방어 호출이 울려 퍼지면 부엌의 사람들은 나무 통로 채민대 론드에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나와 상제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화살 구멍은 단순한 벽의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집단 작업, 아드레날린이 결합된 드라마의 무대였습니다. 일부 성에는 오늘날 우리를 놀라게 할 기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조중이 역할을 하는 구멍 주위에 그려진 작은 원들이 있는 화살 구멍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장식이자 행운의 부적으로 작은 상징들, 십자가, 사자, 가문의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화살 구멍은 또한 통신 시스템을 숨겼습니다. 전령이 그것들을 통해 기호나 깃발을 통과시켜 다른 탑의 수비대에 신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첫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살 구멍 아래 멈춰서 위를 올려다보면 한때 그것들을 만든 손을 상기시키는 색깔이나 상징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멜론 뒤에 웅크리고 있는 방어자를 상상해 보세요. 한 손에는 활, 다른 손에는 화살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좁은 틈새를 통해 성벽 아래 진흙 속의 인물들을 관찰합니다. 모든 화살은 신중하게 조준됩니다. 십자형 화살 구멍을 통해 쉽게 우측이나 좌측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사다리를 대려고 시도하는 순간 방어자들은 지붕에서 천장으로부터 석조 블록을 떨어뜨리거나 적을 뜨거운 물로 부어서 치명적인 무기로 만듭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방어 건축이 보이는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 수비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신비한 통로와 방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반대로 그 가장 큰 비밀로 이어지는 숨겨진 통로로 떠날 것입니다. 중세성은 탈출, 음모, 반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종종 성 건축의 실제 요소들, 비밀 통로와 숨겨진 방들에서 비롯됩니다. Great Castles 사이트에 따르면 일부 성들은 두꺼운 벽에 새겨진 비밀 통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벽난로, 찬장 또는 외장으로 위장된 숨겨진 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로들은 보통 작은 포스트른 또는 살리포트, 수비대가 방역을 시작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낼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뒷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통로의 구체적인 예들이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샤토, 당부아주에서는 아래쪽 안뜰에서 인근 언덕의 러나르도, 다 빈치의 집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위험한 경쟁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성과 자신의 집 사이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아일린 도난성은 대홀 근처 벽에 작은 방을 숨기고 있으며 여기서 좁은 구멍을 통해 연회 중 손님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파이 구멍들은 성주가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서 홀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밀 통로 외에도 소위 프리스트 홀스가 있었습니다. 중세 후기와 근세 초기의 종교적 박해 동안 추적당하는 성직자들이 숨을 수 있는 벽이나 바닥에 내장된 작은 은신처들, 이러한 은신처들은 교묘하게 위장되었습니다. 한 영국 성에서는 특정 책을 움직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 뒤에 프리스트 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의 통로들은 밖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방어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탑들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거나 비밀 창고에 보급품을 저장했습니다. 하를레우 성의 전설은 몇 달간의 포위 후에 수비대가 해안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터널 덕분에 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폴란드의 쿠로즈 뱅키 성에 관한 다른 이야기는 지하 통로가 너무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어서 19세기에 그것의 발견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밀 통로가 단순한 탈출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또한 놀라운 출격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포위 중에 작은 부대가 눈에 띄지 않는 셀리 포트로 나가서 적의 탑을 태우고 다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은 심리적 전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어딘가에 비밀 통로가 존재한다는 지식은 공격자들에게서 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빼앗았습니다. 비밀 통로의 건축가들은 착시와 세부 사항을 활용했습니다. 문은 외장에 숨겨지고 손잡이는 장식 부재에 감춰지고 석벽은 책처럼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들은 자체 환기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부엌의 연기가 샤프트를 통해 전달되어 존재하는 사람들의 냄새를 가렸습니다. 이러한 미묘함들은 중세 비밀 통로가 단순한 빠른 길이 아니라 공학적 정밀함으로 설계된 복합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평화시의 비밀방들은 귀중품, 기록 보관소 또는 고귀한 포로들의 감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주가 빠르게 사라져야 할 때 가장 가까운 비밀 통로에 손을 뻗어 통로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벽 뒤에 통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하인들 옆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 감독들의 비밀문에 대한 매력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밀 통로의 대부분을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그 존재는 구두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비밀은 충성심을 강화하고 불신의 분위기를 깊게 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비밀 통로, 바로 옆에 배설물과 더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다룰 성의 일상생활의 역설. 비밀방들은 성직자나 탈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가족 보석과 문서를 위한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왕조 분쟁 시기에는 문서나 가족 유산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일부 성에서 창문 없는 방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계단을 발견했는데 이는 두꺼운 벽에 숨겨져 있었고 이러한 공간들은 포위시 비상 침실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성을 걷다가 갑자기 겉보기에 단단한 돌을 누르자 좁은 통로가 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복도는 너무 낮아서 머리를 숙여야 하고 먼지 쌓인 책과 괴짝이 놓인 숨겨진 방으로 이어집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비밀 통로가 영화적 클리셰뿐만 아니라 성전략의 실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비밀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중세 연대기 작가들에게도 금기였던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성의 화장실.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주자들이 어디서 볼일을 받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문제는 성생활에 있어 중요했습니다. 나쁜 해결책은 전체 수비대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가드로바 또는 프리비라고도 불리는 화장실은 대부분의 성에서 거대한 벽에 건설되어 밖으로 돌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설물은 직접 해자나 경사면으로 떨어져서 물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때때로 화장실은 웨일스의 챕스토우 성에서처럼 강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폐기물이 해자에 축적되어 농부들이 비료로 수집했습니다. 도버성이나 랭글리 성과 같은 일부 성들은 하나의 수집 지점으로 이어지는 여러 층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보디엄 성에는 물해자로 이어지는 28개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 자연가을에 의해 씻겨나가거나 들판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길고 좁은 샤프트가 적의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1203에서 1204년 프랑스의 샤토 가이아드 포위 중에 병사들이 화장실 샤프트를 기어올라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성을 점령한 후 소유자들은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샤프트의 석벽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내부에서 볼 때 화장실은 소박한 구석이었습니다. 마크 카트라이트의 묘사에 따르면 더 큰 사생활을 위해 종종 직각으로 된 좁은 통로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열쇠구멍 모양의 구멍이 있는 나무 판자가 놓인 작은 벽감이 있었습니다. 구멍은 때로는 타원형, 때로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거주자들은 닫기 위해 건초, 집 또는 이끼를 사용했습니다. 화장실 벽은 소독하고 빛을 반사하는 석회로 칠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화장실에는 환기와 조명을 위한 창문 없는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방향성, 허브나 향기로운 풀들은 냄새를 덮고 곤충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자신만의 위생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근처에는 종종 옷이 걸려 있었는데 강한 암모니아 증기가 이와 빈대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13세기에 영국 왕 헨리 3세는 타워의 화장실이 끔찍한 냄새를 낸다고 불평하며 거주 구역 밖에 새 화장실을 건설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인들은 촛불 꽁초와 양초를 화장실에 버리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마른 짚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사회적 위계를 반영했습니다. 성주와 그의 아내는 때때로 애누이 화장실이 있는 자신만의 방을 가졌고 하인들은 공용 샤프트를 공유했습니다. 성직자는 예배당 옆에 작은 화장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는 그의 특권적 지위를 반영했습니다. 화장실은 또한 손님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도록 대홀의 모서리에 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벽 너머에서 냄새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들과 연관시키지 않을 직업이 있었습니다. 소위 공판머. 이 사람들은 막힌 샤프트를 청소하고 배설물을 준비된 구덩이로 운반하고 폐기물이 물 공급에 퍼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은 위험하고 불쾌했지만 거주자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배설물은 들판에서 비료로 사용되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공아지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주로 밤에 일했고 그들의 임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위험과 불쾌한 냄새를 보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없이는 성의 위생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주에게 손님들이 방문할 때 화장실은 특별히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바닥은 라벤더, 민트, 세이지와 같은 허브로 뿌려지고 방향성 나무가 걸렸습니다. 하인들은 닦기 위한 이끼와 건초 공급을 보충하고 세척을 위한 모래가 담긴 용기와 헹굼을 위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회로 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은 종종 코를 가리기 위해 허브가 든 작은 주머니인 자신만의 네세사르를 가져왔습니다. 중세의 위생 규칙은 오늘날과 달랐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더러움과 질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일부 성에는 방어자들이 방어 중에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도록 벽에 직접 내장된 소변용 작은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병이는 밖으로 경사진 단순한 구멍이나 홈통이었습니다. 이는 성건설이 화살 발사에서 전투 중 안도까지 모든 필요에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홈통의 폐기물은 해자로 배출되어 다시 위생을 수상 방어 구조와 연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중세 성들은 방어를 위해 자신들의 더러움을 재활용했습니다. 한밤중에 좁은 복도를 통과하고 손에 양초를 들고 판자가 미끄러지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래에서 물의 첨벙거리는 소리와 조용한 웅웅거림이 들립니다. 불쾌했지만 화장실은 나무 농가에서의 삶에 비해 상대적인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성에 관한 일부 신화가 오해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중 하나는 나선형 계단에 관한 미신입니다. 다음 비밀에서는 나선형 계단이 종종 이야기되는 것처럼 오른손잡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의 안내 투어를 동반하는 인기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나선형 계단이 의도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건설되어 위에서 내려오는 방어자가 오른손에 이점을 가지고 위로 기어오르는 공격자에게는 중앙 기둥이 방해가 되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트리스케일 헤리티지 블로그에 따르면 중세 건축가들이 검 싸움 때문에
계단을 방향을 정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전투는 계단에서의 검싸움에 이르기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포위는 몇 주, 몇 달 지속되어 대부분의 성은 기아, 배신 또는 정치적 협상으로 함락되었습니다. 중세 성계단의 약 30%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계단의 방향이 다른 이유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트리스케일 헤리티지는 회전 방향이 지위와 공간적 가능성과 더 관련이 있었다고 명시합니다. 대홀과 솔라 개인방과 같은 대표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은 편안하게 걷고 음식, 가구, 보급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선의 구부러진 모양은 거대한 탑에서 공간을 절약하고 석죄에 대한 압력을 분산시켰습니다. 나선형 계단은 또한 불균등한 계단을 가졌습니다. 계단의 내부는 외부보다 좁고 낮았는데 이는 위아래로의 빠른 달리기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계단은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좁았지만 그들의 주요 기능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층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들은 벽이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탑의 모서리에 계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경우에는 중앙 기둥에 손잡이를 부착하거나 보급품을 끌어올리기 위한 로프가 통과하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오른손잡이 계단에 대한 신화는 아마도 성에 대한 낭만적 상상이 대중의 상상력을 움직였던 19세기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건축가들이 실용적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건물의 내구성, 미학, 상징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높은 계단은 지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홀을 성주의 솔라와 연결했습니다. 일부 계단은 폐쇄형이었고 다른 것들은 개방형이었으며 내부에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이 있는 중간층을 가졌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계단이 부엌의 폐기물, 샤프트 역할을 하거나 비밀 식료품 저장고로 사용되는 빈 기둥 주위를 감쌌습니다. 계단은 성생활의 척추였습니다. 매일 하인들이 무거운 물, 항아리, 음식, 베개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관리자는 한 무리는 뜨거운 음식을 들고 올라가고 다른 무리는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 두 무리가 만나지 않도록 계획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성들은 하나는 상승용, 다른 하나는 하간경인 두 개의 계단을 만들어 충돌을 최소화했습니다. 손가락의 접촉으로 매끄러워진 나무 난간은 수천 번의 위아래 여행을 증명합니다. 특별한 관습은 하인들이 계단에서 음식을 운반할 때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침도 울려 퍼져서 평온한 순간에 성주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나선형 계단은 사람들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와 개들이 발 사이를 꿰뚫고 비둘기들이 중간층에 앉았고 일부 성에서는 다른 장소가 점령되었을 때 가금류의 피난처로 오래된 계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창고탑에서는 계단이 곡물 저장고 주위를 감쌌습니다. 설치류를 막기 위해 계단이 때때로 동물 지방으로 칠해져서 그 냄새가 음식 냄새를 가렸습니다. 겨울 동안 계단에는 눈과 얼음이 쌓여서 재와 지프로 뿌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계단은 자연 요소와의 일상적 투쟁에 흔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또한 성의 다양한 거주자층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주는 그의 개인 방으로 이어지는 넓은 석조 계단을 따라 움직였고 하인들은 성의 구석에 있는 좁은 나무 사다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위계를 상징하고 설계가 사회적 층화를 반영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석조로 된 나선형 계단을 올라갈 때 누가 당신 앞에서 그것을 걸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갑옷을 입은 기사, 접시를 든 요리사, 또는 무거운 헬멧을 든 작은 종자. 우리 여행의 다음 부분에서는 어깨에서 무거운 양동이를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에서 물을 얻고 옮기는 방법과 그것이 왜 가장 힘든 일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석조 계단을 올라가며 발걸음 소리가 빈 탑에 울려 퍼지고 빛이 좁은 창문을 통해서만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단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모든 발걸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은 홀의 세속적 삶과 위층의 조용한 방들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중세 건축가들이 물의 원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 없이는 성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 우물의 깊이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물 부족만큼 성을 위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들은 종종 가능한 한 접근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강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에 건설되었습니다. 포위시에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은 성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레이트 카슬스에 따르면 성에서 우물 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쌌습니다. 지하수층에 도달하기 위해 안반을 통한 깊은 굴착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우물은 너무 깊어서 양동이가 달린 로프를 수십 미터까지 내려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채셔의 비스턴 성의 우물은 113미터 깊이에 이릅니다. 고고학자 에이프릴 먼데이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우물이 대부분 부엌과 제과점 근처에 건설되어 물에 대한 접근을 쉽게 했다고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성은 안뜰에 우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포트체스터 성은 돈존에 직접 우물을 가졌는데 이는 특이한 일입니다. 우물은 해자나 화장실의 폐수 침투를 막기 위해 돌로 벽돌이 깔렸습니다. 안뜰의 물은 음용뿐만 아니라 요리, 맥주 제조, 화재 진압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기간에는 지붕에서 큰 탱크와 저수지의 빗물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물은 여과로 정화되어 가장 어려운 포위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물은 또한 공격자들의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일부 경우에 적들은 외부 수원을 독살하거나 오염시켜 수비대를 굶주리게 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에게 땅 깊은 곳에 숨겨진 자체, 우물을 갖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물은 손으로 퍼내야 했습니다. 로프에 달린 양동이나 도르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일부 성에서는 두 사람이 큰 바퀴에서 밟아서 물 양동이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바퀴 권양기가 건설되었습니다. 우물을 채굴한 후 여분의 물을 부어서 가뭄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 저수조가 종종 건설되었습니다. 성의 물은 음용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맥주와 에일 제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맥주 양조는 물을 살균했기 때문에 맥주가 끓이지 않은 물보다 안전했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맥주가 별도의 건물인 브루하우스에서 양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비밀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깊은 샤프트에서 물방울의 메아리가 들릴 때 우물이 성에 생명을 주는 정맥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더 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로프에 양동이를 내리는 것이었지만 이 과정은 지칠 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슬을 이루어 가득 찬 용기를 차례로 위로 전달하며 반복해야 했습니다. 일부 성들은 사람이나 당나귀가 들어가서 걸음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을
회전시키는 나무 바퀴를 가졌습니다. 거대한 햄스터 바퀴 같은 것. 또한 더 높은 층으로 물을 퍼올리는데 사용되는 나사 펌프와 클락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기적들은 현대 급수 시스템을 예고했습니다. 우물은 고요함과 명상의 장소였습니다. 평화시에는 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평온을 위해서도 여기에 왔습니다. 성 거주자들은 긴 하루 후에 가장자리에 앉아 물방울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밖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져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물은 신성했고 주변의 물의 존재나 우물의 영혼에 대한 전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샘들은 성인들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동전을 던지고 행운을 빌었습니다. 겨울에는 양동이에서 가마솥처럼 김이 났고 여름에는 물이 뜨거워진 이마를 식혔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순환은 평범한 샘을 영적 경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은 또한 오래된 석조층 침전물, 때로는 인공물을 드러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일부 성의 우물에서 동물의 골격, 도자기 조각, 때로는 무기까지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숨겨져 있거나 방어 중에 떨어진 것들일 것입니다. 이야기들은 우물 바닥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탐험가들과 동화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음 비밀에서는 물에서 물이 맥주, 음식, 사회적 의식으로 변화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홀, 성의 심장으로 가서 물과 불의 영향과 오락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볼 것입니다. 포위 중의 병사들이 현대 아파트만큼 깊은 우물로 내려가야 하고 손에 등불을 들고 등 뒤에 적의 압박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물 한 양동이가 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물이 단순한 필수품이 아니라 성 권력의 상징적 요소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제 성의 가장 생동감 있는 장소인 대홀과 일상생활로 이동하겠습니다. 거대한 성벽과 방어 요소들 뒤에는 사회생활의 중심인 대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Castles and Manor Houses 서버의 묘사에 따르면 대홀은 높고 나무 트러스 천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끝에는 성주가 가족과 함께 앉는 높은 플랫폼 다잇이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따라 기사들, 손님들, 하인들이 식사했습니다. 연회 시에는 홀이 횃불빛으로 빛나고 음악과 웃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나면 홀은 숙소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종종 모피에 쌓여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일상 루틴은 태양과 교회 축일의 리듬에 따라 조절되었습니다. 성에서의 생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하인들이 불, 빵,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 5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하루의 주요 식사는 정오에 제공되었고 두 번째 작은 식사는 저녁에 했습니다. 부엌은 화재 위험 때문에 종종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식료품 저장은 식료품 저장실과 지하실이 보장했습니다. 식탁에서의 예절은 엄격했습니다. 교회 규칙은 금식과 고기 없는 날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대홀은 단순한 식사와 오락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법정 절차, 신하들의 접견, 세금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주는 여기서 자신의 정치적, 사법적, 재정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성의 부인은 보급품을 감독하고 경제를 관리했습니다. 직물 생산, 방직, 자녀 교육을 돌봤습니다.
여성 방에서는 직조와 자수가 이루어졌고 겨울 달에는 아마도 성의 더 따뜻한 부분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성은 영주들만을 위한 거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요리사들부터 부엌의 거대한 운영을 담당했던 경비원, 나무꾼, 대장장이, 양조업자까지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큰 성은 최소 50명을 고용했습니다. 더 큰 성에서는 요리사가 수많은 부요리사, 급식 담당자, 불 위에서 고기를 돌리는 스피트보이 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버틀러는 와인과 맥주 재고를 관리했고, 제빵사는 빵을 돌봤고, 제과업자는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쁨과 다양성을 가져다주는 오락 예술가들, 음유 시인들과 저글러들도 있었습니다. 성운영의 일부는 마구간이었는데 이것 없이는 성이 기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들은 중세시대의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기도 했습니다. Farley Hungerford Castle 가이드에 따르면 성의 마구간 건물들은 말을 위한 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관리인들을 위한 헛간과 방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사료가 저장되었던 위층의 큰 건초간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구간 관리자 마샬은 말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모두를 감독했습니다. 마구간 운영은 까다로웠습니다. 사료 공급, 편자 제작, 전투용 말 준비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성에서의 생활은 다채로웠지만 항상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히스토리 히트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한 성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주와 그의 가족은 다양한 거주지 사이를 여행했고 대부분의 하인들도 함께 여행했습니다. 평화 시에는 성에 단지 수십 명의 병사들만 살았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에서 미래 생활을 위한 기술을 배웠고 자신만의 장난감을 가졌습니다. 하인들은 새벽부터 황혼까지 일했지만 음식과 머리 위 지붕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대홀은 의식과 정치적 회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임과 오락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테이블을 치우고 바닥에 보드게임, 체스, 백개먼, 주사위 게임이 나타났습니다. 궁정 숙녀들은 아서왕에 관한 소설을 낭독했고 음유시인들은 고대 전투에 관한 노래를 불렀고 저글러들은 원뿔과 검으로 그들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개들과 놀고 맹금류로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선생님들의 감독에 춤을 연습했습니다. 음악은 류트, 하프, 오보에에서 나왔습니다. 리듬은 잠 부딪히는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냄새와 색깔로 그려졌습니다. 홀 중앙의 난로는 지붕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신화의 장면이 있는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어서 추위로부터 단열시키고 방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바닥은 냄새를 흡수하고 불결함으로부터 보호하는 집, 허브, 때로는 나무 조각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았지만 축제 손님들은 가문의 문장이 있는 의자를 가졌습니다. 음식은 나무 그릇이나 접시 역할을 하고 식사 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빵 위에 제공되었습니다. 홀은 또한 성인식의 무대였습니다. 젊은 종자들이 여기서 충성서약을 했고 기사들이 훈장을 받았고 결혼연회에서 동맹 결혼이 체결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은 의식을 동반했습니다. 구운 멧돼지를 가져오는 것부터 성배의 와인을 따르는 것까지 여성들은 예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테이블 준비, 급식 순서, 그리고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독했습니다. 한편
궁정에서는 매를 든 사냥꾼들이 아침에 사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이 오고 불이 꺼져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누웠습니다. 구석에서 마지막 음유 시인이 조용한 노래를 연주했고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 웅크렸고 병사들은 잠시 갑옷을 벗었습니다. 성벽의 경비병들만 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휴식의 조화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안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 밖에서는 재배하고 수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은 무기와 여간만큼이나 중요했던 주목나무, 허브, 기타 식물들이 자라는 안뜰로 안내할 것입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홀을 상상해 보세요. 요리사들이 접시를 들고 뛰어다니고 하인들이 와인 항아리를 나르고 성주가 높은 벤치에 앉고 다락에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구운 고기의 향이 난로의 연기와 섞여 채워진 테피스트리를 적십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성의 생활이 홀에서만이 아니라 안뜰 밖에서도 펼쳐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한가운데서 자라며 영국 역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중세성의 안뜰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훈련, 시장, 아이들의 놀이, 일상 업무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중앙에는 종종 실용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모두 가진 나무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종종 주목이었습니다. 그레이트 카슬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목은 장식수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원료였습니다. 그 나무는 유연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유명한 영국 장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대기는 로버트 브루스가 베녹번에서 전투의 결정적 요소로 입증된 주목화를 사용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목은 동시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 잎과 씨앗에는 사람이나 가축을 죽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나무는 교회와 성 근처에 심어졌습니다. 메디이벌 히스토리아 서버의 현대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는 500년보다 오래된 수백 그루의 주목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수천 년 된 것도 있습니다. 주목나무는 너무 귀중해서 교회가 이 나무들을 팔고 돈을 얻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주목은 영원과 연속성을 상징했습니다. 그 상록 바늘은 악에 대한 보호이자 삶과 죽음의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안뜰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팔리 한거포트 카슬 가이드에 따르면 성에는 빵과 맥주가 식단의 기본 구성 요소였기 때문에 제빵소와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해자의 물이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맥주가 양조되었습니다. 끓임으로써 살균되었고 홉을 추가하여 보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성에서 맥주는 맥주 제조를 담당하는 여성인 알위프의 손에 있었습니다. 제빵소는 영주와 하인을 위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는 성단지의 일부일 수도 있었던 영주의 방앗간에서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안뜰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는 고기를 말리고 직물을 표백하기 위해 걸었고 통에서 세탁을 하고 도자기 항아리에서 상처용 연고를 끓였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적 상징주의는 다른 나무들, 린덴이나 사과나무과 연결되었지만 주목은 그 나무 때문에 전략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세 공수들은 유연하고 강한 활이 필요했습니다. 주목으로 만든 장궁은 약 1.8m를 재었고 강한 당김을 가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현지 나무가 수요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량의 주목나무가 대륙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성의 안뜰에서 주목은 그것을 먹고 중독될 수 있는 가축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안뜰은 동시에 정원이자 상점이었습니다. 부엌 정원에는 양배추, 양파, 완두콩, 당근, 양배추가 있는 화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약초상들은 여기서 민트, 로즈마리, 타임, 파슬리를 재배했고 이를 치료물약에 섞고 성부엌을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의무실 정원, 치료 정원, 은말리고, 연고와 차에 사용되는 세이지, 히솝, 캐모마일을 제공했습니다. 구역들은 닭과 돼지가 채소밭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종종 버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였습니다. 실용적 기능 외에도 정원들은 미적 차원을 가졌습니다. 나무들이 그늘을 제공하고 꽃들이 벌을 유인하고 허브의 향기가 안뜰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 정원 옆에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체리나무, 자두나무, 일부 성에서는 포도나무가 자랐고 십자군의 도착 직후 대륙 유럽에서는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도 나타났습니다. 과일은 신선하게 먹거나 말려지거나 사과주와 자두주로 발효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떨어진 사과를 줍는 것을 좋아했고 정원을 뛰어다녔고 여성들은 치료용 식물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정원들은 세대를 연결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치료용 잎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작은 목동은 주먹처럼 일부 식물이 독성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뜰의 공간은 농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사들을 위한 훈련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기병 기동, 토너먼트, 궁술이 연습되었습니다. 바로 주목의 그늘이 훈련 중 궁수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활시 위의 윙윙거림과 화살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뜰 잔디에서는 천, 향신료, 철제품을 가진 상인들이 성에 와서 시장이 열렸습니다. 안뜰의 중심이 너무 번잡해서 훈련, 시장, 세탁을 위한 명확한 시간을 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활동은 자신의 장소를 가졌습니다. 정원들은 부엌에 더 가깝고 마구간은 성벽 근처에, 제빵소와 양조장은 연기가 거주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바람바디 쪽에 있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식물, 꽃가루, 씨앗의 잔해를 발견하여 성 거주자들의 식단과 건강에 대해 말해주는 정원들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토양 분석은 많은 성들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보유량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은 땅의 모든 인치를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피해갔습니다. 오늘날 일부 성 정원들은 역사적 자료에 따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오래된 사과 품종을 맛보고 벌꿀 정원을 보고 라벤더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가장 세밀한 방어 후에도 성의 아름다움과 평온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비밀들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석벽 사이에서 오래된 주목이 푸르른 성 안뜰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노병들이 앉아 그들의 활이 왕국의 운명을 결정했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여성들이 양조장에서 홉과 맷가를 섞고 있고 오븐에서는 신선한 빵 냄새가 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뜰이 성에 살아있는 심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10가지 비밀을 밝혔지만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비밀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중세성의 비밀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매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안전, 편안함, 대표에 대한 갈망의 창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모든 요소, 신중하게 계획된 문과 해자부터 이중성벽, 화살구멍, 비밀 통로를 거쳐 화장실, 계단, 우물, 대홀, 경제 안뜰까지 실용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조화시키려는 필요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문이 동시에 소유자의 명함이자 죽음의 함정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상 장벽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성을 보호했습니다. 이중벽은 공격자가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화살구멍과 마치콜레이션스는 방어가 얼마나 세밀하게 고려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비밀 통로와 방들은 권력이 도망치거나 감시할 준비성에 의존했음을 증명합니다. 화장실은 기사 시대에도 위생을 해결해야 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계단은 미적 요소와 실용적 요소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물은 생명과 독립을 상징합니다. 대홀은 사회적 의식과 위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안뜰의 주목은 일상성을 군사 전략과 연결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현재성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안전과 편안함을 결합해야 하는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는 화재에 저항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쾌적해야 하는 학교 건물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성의 비밀 통로가 생명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는 비밀방이 있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현대 하수도 시스템은 중세 화장실이 임시로 해결했던 문제들에 대한 응답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포위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관련성 있는 주제입니다. 중세성은 과거보다 더 멀어졌지만 필요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에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집, 학교, 사무실을 건설합니다. 우리는 성주가 비밀방에서 문서를 보호했던 것처럼 해커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자연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물을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세 분뇨 청소부들과 양주업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아마도 성들이 폐허가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의 계획과 인프라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역사가 단순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작은 소년이 화살 구멍을 통해 보며 활 당기는 법을 배우는 모습, 한여가 미끄러운 계단으로 물을 나르는 모습, 또는 방학 강군이 양조장에서 맥주를 보충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중세와 오늘날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호기심이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질문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이 사실의 철저한 목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질문을 위한 공간을 남겨둡니다. 21세기에 살았다면 어떻게 성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안전, 미학, 기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키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역사가 살아있고 모든 문, 돌, 나무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 여행이 영감을 주었다면 주변의 성 중 하나를 방문하여 이러한 건물들이 다양한 시대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중세의 유산을 살아있게 유지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중세성의 10가지 비밀을 걸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 여행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의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래야만 저는 역사와 건축의 세계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발견에서 다시 만나요.